지금 전 세계 역사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동시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수천 년간 잊혀진 땅으로 치부되던 곳에서 발견된 하나의 데이터가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들과 런던의 역사학협회가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우리가 흔히 얼어붙은 동토라고만 생각했던 그곳, 바로 만주가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이론을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목민의 땅이 아닙니다. 강과 바다가 연결된 거대한 물류의 중심이자 콩과 철, 그리고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영국의 한 저명한 인류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19세기 서구 열강조차 탐냈던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토록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 거친 땅을 지배했는지를 밝혀내는 순간 전율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거대한 문명을 일구어낸 사람들의 정신적 유전자가 오늘날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대륙 세력에 굴복하고 동화되어 버린 수많은 민족들과 달리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가족과 터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 그들의 흔적이 만주 벌판 곳곳, 송화강의 물길과 흑룡강의 숲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동북 공정 프로젝트조차 감히 덮을 수 없었던 진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드러난 그들의 찬란한 유산 앞에 세계는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그 비밀을 움켜쥐고 있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평범한 지질학자였던 제가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잊혀진 역사를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잠재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위대한 민족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놀라운 여정,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이어질 이 충격적인 증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날 새벽, 저는 짐을 꾸리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칼바람보다 저를 더 떨게 했던 건 제 손에 들린 낡은 고지도 한 장과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토마스 박사, 자네 미쳤어? 거긴 그냥 얼음 구덩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제가 향한 곳은 중국 하얼빈, 그리고 그 너머의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밟으러가는 그 땅이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한 위대한 민족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영혼이 서려있는 성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의 한 대학에서 지질학과 고대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15년 전의 겨울,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한 위대한 민족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시 저는 런던의 한 투자 자문 회사로부터 비밀스러운 의뢰를 받고 중국 하얼빈 행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자원 개발 가능성이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주, 그곳은 그저 얼어붙은 동토일 뿐이다. 서구학계에서 만주는 시베리아의 연장선이자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 문명이 태동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유배지 같은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니까요. 하얼빈 공항에 내리자마자 들이닥친 영하 30도의 칼바람은 제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하늘과 하얀 눈밭.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문명이 있었다는 거야?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늑대나 호랑이뿐일 거야.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현지 가이드, 김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김 선생님은 희끗한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을 가진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땅의 오래된 기억을 지키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훗날 알게 되었지만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로 넘어와 터를 잡은 조선인의 손자였습니다. 박사님, 춥지요? 하지만 이 추위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는 이 눈 밑에 숨어 있지요. 김 선생님은 덜덜 떨고 있는 저에게 뜨거운 옥수수차를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지프차를 타고 하얼빈 외곽의 송화강 유역으로 향했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강 위로는 트럭이 지나다닐 정도로 두꺼운 얼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질학자의 눈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눈에는 저게 그저 얼음 덩어리로 보이시겠지만 우리 조상님들 눈에는 저게 고속도로였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뚫린 거대한 물류의 동맥이었지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 선생님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상의 송화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힘차게 뻗어 올라가다가 거대한 흑룡강과 만나고 다시 동쪽의 우수리강과 연결되어 바다로 나가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깐 강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기동성을 의미한다. 서양의 문명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통해 교류했다면 이 만주라는 땅은 거미줄처럼 얽힌 강을 통해 사람과 물자가 순환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얼어붙은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휴대용 삽을 꺼내 강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의 눈과 얼음을 걷어내자 그 밑에서 드러난 흙의 색깔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기름진 흙. 그것은 바로 흑토였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유기물이 풍부하게 퇴적되어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1등급 토양 말입니다. 제가 삽으로 흙을 퍼올리자 김 선생님이 옆에서 나지막이 거들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 강을 아무르강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흑룡강이라고 부르지요. 검은 용이 흐르는 강. 왜 검다고 했겠습니까? 이 땅의 힘이 그만큼 진하고 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주는 단순히 추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숲과 초원, 평야와 강, 그리고 바다가 만나는 거대한 생명의 용광로였습니다. 겉보기엔 죽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수천 년간 쌓인 낙엽과 유기물이 발효되며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대학 시절 읽었던 논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대 문명은 농경 정착지에서만 발생한다. 하지만 이곳 만주는 달랐습니다. 굳이 땅을 파고 고생스럽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나고 숲에는 짐승이 가득하며 땅은 비옥해 씨만 뿌리면 곡식이 자라는 풍요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박사님, 서양 사람들은 이곳을 유목민의 땅이라고 부르더군요. 떠돌이들의 땅이라고요. 김 선생님이 얼어붙은 강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강과 땅을 무대로 거대한 제국을 경영했던 주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이 강을 타고 바다로 나갔고 대륙을 호령했습니다. 단지 지금의 국경선이 그 기억을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섞인 흙냄새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가 단순한 허허벌판이 아니라 잊혀진 제국의 심장부였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땅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중국의 역사책은 이곳을 항상 오랑캐의 땅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제가 본 지질학적 증거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랑캐의 변방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강력한 문명의 중심지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얼빈 시내의 허름한 식당에서 김 선생님은 저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무사들의 모습이 그려진 고분 벽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밟았던 그 땅, 만주 지반지연에 있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 기상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중국의 변방 민족으로 보입니까? 사진 속의 인물들은 역동적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몸을 뒤로 돌려 활을 쏘는 모습, 화려한 옷차림, 당당한 눈빛. 그것은 중국의 정적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야생의 에너지와 세련된 문명이 결합된 독특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서구 사회가 믿고 있는 중국 중심의 동양사라는 프레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싸우지 않고 자연을 경영할 줄 알았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던가요? 지금은 그들의 이름이 희미해졌지만 땅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었는지를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얼빈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그 너머의 어둠 속에 묻혀있는 거대한 진실이 어른거렸습니다. 단순히 자원 보고서를 쓸어왔던 저는 이제 지질학자가 아니라 탐험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땅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 흙 속에 묻힌 그 주인들의 흔적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만주 깊숙한 곳,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오래된 유적지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또 하나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살아 숨쉬는 정신과의 조우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리는 지프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거친 굉음을 내며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고 우리는 하얼빈의 도시 불빛을 뒤로 한 채 북쪽, 더 깊은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단순한 설원이 아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차창 밖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사람들은 만주를 그저 평평한 벌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곳은 5개의 전혀 다른 세상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서쪽에는 몽골과 이어지는 광활한 초원이, 북쪽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타이가 숲이, 그리고 동쪽에는 바다와 맞닿은 습지가 있지요. 이 모든 생태계가 하나로 어우러진 곳, 그게 바로 만주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차가 험준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식생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빽빽한 자작나무 숲이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탁 트인 구릉지대가 펼쳐졌고 다시 거대한 강줄기가 나타나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끊임없이 지도를 체크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 지질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풍요의 징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줄기가 합류하는 지점마다 퇴적된 토양은 비옥하기 그지없었고 숲의 밀도는 이곳이 거대한 목재의 보고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에서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4대 문명설은 어쩌면 서구 중심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제 머릿속에서 기존의 학설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송화강 상류 근처의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흙과 돌, 그리고 나무로 지어진 옛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묘하고 강렬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치즈 같기도 하고 흙 냄새 같기도 한 쿰쿰하면서도 깊은 향기였습니다. 서양인인 저에게는 낯설고 다소 거부감이 드는 냄새였기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김 선생님이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이 땅을 지켜온 힘의 냄새, 발효의 향기입니다. 그는 저를 마을의 한 집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처마 밑마다 지푸라기로 묶인 네모난 갈색 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벽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 덩어리들에서 아까 그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흙벽돌인가요? 제 질문에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덩어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메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콩을 삶아서 으깬 뒤 덩어리로 만들어 띄운 것이죠. 박사님, 혹시 콩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콩? 미국이나 남미가 주산지 아닌가? 제가 머뭇거리자 김 선생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먹고 있는 그 콩의 고향이 바로 여기 만주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의 주인들은 야생콩을 길들여 인류 최초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를 찾아낸 것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건 그 콩을 단순히 먹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학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화학이라니? 고대인들이? 의아해하는 저를 집 안으로 이끈 그는 펄펄 끓는 뚝배기 하나를 내왔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갈색 국물 속에서 두부와 채소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권유에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입안 가득 짭조름하면서도 깊고 구수한 감칠맛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서양의 스프나 스튜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흙의 생명력을 그대로 농축해 놓은 듯한 맛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된장입니다. 아까 보신 메주가 소금물 속에서 시간을 견디고 삭아서 만들어진 기적이지요.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도 없던 시절, 1년 내내 단백질을 썩지 않게 보관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영양을 더하게 만드는 기술. 이게 고등화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뚝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서구학계는 항상 문명의 척도를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나 금속 무기로만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통제하고 시간을 이용해 음식의 본질을 바꾸는 발효기술이야말로 진정한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닐까. 김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즉 고구려인들은 선양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술과 장을 빚고 발효시키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콩 하나를 가지고도 우주를 담아내는 과학자들이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김 선생님은 마당 한 구석에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찌은 뒤 놀랍게도 맨발로 꾹꾹 밟아 모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위생적으로 괜찮은 거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사람의 손보다 발이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고유의 균들이 콩과 만나 발효를 돕는다는 설도 있지요. 중요한 건 온몸을 던져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진 메주를 보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 투박한 덩어리 하나에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지혜와 끈기가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 땅의 역사는 이 메주와 같습니다. 김 선생님이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볼품없고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치열하게 생명이 익어가고 있지요. 주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침략하고 짓밟아도 우리 민족은 으깨진 콩처럼 뭉쳐서 끝내 썩지 않고 발효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맛을 내는 민족이 되었지요. 중국은 거대함으로 압도하려 했지만 우리는 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텨왔습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김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굳이 이 추운 만주 땅에서 저를 안내하고 있는지. 그는 단순히 가이드비를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지고 왜곡되어가는 자신의 뿌리, 그 위대한 역사의 증거를 서양인인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이 중국의 변방 역사가 아니라 독자적이고 위대한 콩의 제국이자 발효의 문명이었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송화강의 얼음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제 질문에 김 선생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를 보러 가야지요. 콩과 강으로 배를 불린 이들이 그 힘으로 무엇을 지켰는지 돌 속에 새겨진 그들의 기상을 확인하러 갈 겁니다. 국경 근처 지반지연으로 갑니다. 지반.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곳. 차는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질주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고 저는 차창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콩 하나에서 시작된 문명이 어떻게 대륙을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을까? 그리고 그 제국은 왜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만 했을까?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 메주처럼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 가슴 속에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의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실루엣이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것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돌무덤, 그리고 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비석 하나. 김 선생님은 차에서 내려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박사님,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말해주는 지워지지 않는 등기부등본이지요.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비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친 화강암 표면에 새겨진 글자들은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디고도 여전히 날카로운 기세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왕의 업적만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거대한 세계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강상관계 토경 평안호태왕. 땅을 넓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위대한 왕.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비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석 뒤편, 어둠 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성벽과 고분들이 뿜어내는 기운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에서 느꼈던 권위적인 위압감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야생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아류가 아니다. 우리는 천손의 후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황급히 저를 잡아 끌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 몇 개가 유적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순찰되었습니다. 쉿, 박사님. 들키면 안 됩니다. 이 구역은 지금 외국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들이 왜 이곳을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떨렸습니다. 감추고 싶은 겁니다. 이 비석이 말하는 진실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공안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세력과 그것을 밝혀내려는 자들의 숨막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전쟁의 한복판에 발을 들여놓은 참이었습니다. 공안의 날카로운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몸을 숨긴 거대한 바위 위를 훑고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식은땀이 흘러내려 내복을 적셨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눈 덮인 자갈밭을 밟으며 자박 가까워질 때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크게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팔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움켜쥐고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불빛은 잠시 머물다 이내 다른 곳으로 멀어졌고 중국어 무전소리와 함께 그들의 발걸음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김 선생님이 제 귓가에 입을 대고 아주 낮고 비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저들이 왜 이 심야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돌무더기를 이토록 삼엄하게 감시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국경지역이라서가 아닙니다. 저 비석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 땅 속에 묻힌 쇠조각 하나하나가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는 중화 중심의 역사관을 정면으로 박살낼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안들의 눈을 피해 낮은 포복으로 유적지 외곽의 강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에 채이는 것은 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지대에 이르러 숨을 고르던 저는 무심코 발에 걸렸던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질학자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일반적인 퇴적감이나 화강암과는 전혀 다른 밀도 높은 중량감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광물 성분 분석기를 꺼내 그 돌에 갖다 댔습니다. 기계의 액정 화면에 뜬 수치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철폐의 함유량 68%.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급의 고순도 자철석이었습니다. 세상에. 김 선생님, 이 주변 지질 자체가 거대한 철광맥이군요. 그것도 노천에서 바로 캐낼 수 있는 최상급 광산입니다. 제가 경악하며 말하자 김 선생님은 밤하늘 아래 펼쳐진 검은 산맥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서양의 학자들은 로마 군단을 찬양하고 중국의 인해 전술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살수해서 수장시키고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눈을 화살로 꿰뚫어 무릎 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정신력이나 지형을 이용한 전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시 전 세계 어느 문명도 따라오지 못했던 압도적인 하이테크놀로지, 바로 강철 스틸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은 제 지질학적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만주 땅, 특히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과 이 일대는 동아시아 최대의 철광석 매장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원만 있다고 해서 문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도 철광석은 있었지만 그들은 철기 문명을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단한 돌을 녹여내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로 재련해내는 화학적 기술과 엔지니어링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1500년 전의 이 강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막만이 감도는 이곳 곳곳에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용광로들이 굴뚝처럼 솟아있고 밤새도록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밤하늘을 태웠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대장장이들이 풀무지를 하고 거대한 망치로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대지를 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장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한 제철 산업단지이자 동방의 산업혁명 현장이었습니다. 박사님, 서양의 중세 기사들이 온몸을 감싸는 판금 갑옷을 입고 싸운 게 언제부터입니까? 14, 15세기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전사들은 그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45세기에 이미 사람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철 비늘 갑옷찰갑으로 감싼 기계화 부대, 개마무사를 운용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흙먼지를 일으키며 수천 기의 철갑 기병이 달려옵니다. 화살을 쏘아도 튕겨나가고 창으로 찔러도 뚫리지 않는 살아있는 철벽이 시속 40km의 속도로 돌진해 올 때 가죽 갑옷이나 천옷을 입은 적군들이 느꼈을 공포를 말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자 문명의 격차가 보여주는 재앙이었을 겁니다. 땅이 울리고 쇳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적들은 싸울 의지조차 잃었겠지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 교육을 받은 저에게 동양의 고대 전쟁은 그저 헝겊옷을 입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창을 휘두르는 모습으로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만주에서 확인한 진실은 고구려가 현대의 전차 부대와 맞먹는 최첨단 중장갑, 기병을 운용했던 군사 강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무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 선생님은 발밑에 흙을 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 철을 녹이려면 1500도가 넘는 고열을 자유자재로 다뤄야 합니다. 불을 지배하는 민족만이 철을 지배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불의 마법은 전쟁터가 아닌 집 안으로 들어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그 열기를 바닥 밑으로 흘려보내 돌고들장을 달구는 방식. 그건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연력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용한 과학입니다. 서양인들이 벽난로 앞에서 앞면만 익히고 뒷면은 떨고 있을 때, 혹은 로마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공중 목욕탕이나 일부 귀족 저택에만 제한적인 난방을 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서민의 집까지도 바닥을 뜨끈하게 데워 영하 30도의 만주 추위를 웃으며 견뎌냈던 것입니다. 철을 녹이는 기술이 생활 속의 온기로 승화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인간화가 아니겠습니까? 김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밖에서는 가장 강력한 강철로 적을 부수고 안에서는 가장 따뜻한 돌로 가족을 지키는 힘. 그게 바로 고구려의 힘이자 우리 민족의 DNA입니다. 강가에 서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는 왜 그토록 무리하게 나라가 망할 정도로 국력을 쏟아부으며 고구려를 침공했을까? 단순히 영토 욕심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턱 밑에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제철 기술과 강력한 무력, 그리고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황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의 패권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신흥 강국을 견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오랑캐가 아니라 중화제국과 대등하게 맞서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다투었던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었습니다. 이곳의 흙 속에 섞인 검은 슬래그 철직거기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1500년 전 이 땅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는지를 보여주는 화석입니다. 김 선생님은 바닥에 흩어진 검은 흙을 한 줌 쥐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 검은 입자들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이 역사를 지우려 합니다.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우기며 이 위대한 철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시키려 하지요. 하지만 박사님, 역사는 훔칠 수 있어도 이 땅에 새겨진 DNA는 훔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반도체와 자동차로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들의 저력. 그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이만주 벌판을 달리던 개마무사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먼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여명 속에서 압록강 너머의 산들이 거대한 병풍처럼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산맥을 바라보며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비록 국경선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땅이 되었지만 그 땅의 기운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 작은 반도 국가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양인의 시각으로 혹은 중국의 사료에 의존해서 보았던 동양사는 반쪽짜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진짜 역사는 문헌 속에 박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가운 흙과 돌 속에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핏줄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시죠. 철과 콩으로 몸을 채우고 무장한 이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는지 그들의 정신이 깃든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힘만 센 야만인이 아니라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김 선생님은 저를 이끌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밤새 추위와 긴장에 떨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만주는 침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잊혀진 제국의 함성이 귀를 때리는 웅변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함성의 정점, 이 모든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위대한 정신과의 조우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터오는 만주의 하늘은 그야말로 장엄했습니다. 밤새 우리를 괴롭혔던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자 압록강 너머의 산맥들이 붉은 태양을 등지고 거대한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지친 기색도 없이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선생님이 안내한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온실처럼 생긴 유리 보호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뒷걸음질치고 말았습니다. 박사님, 고개를 들어 저 꼭대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륙의 주인들이 남긴 진짜 목소리입니다. 제 눈앞에는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하는 무려 6.39m의 거대한 자연석 기둥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중국의 비석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의 거친 질감을 그대로 살린 채 그 위에 힘차게 새겨진 1775자의 글씨들. 그것은 돌을 쪼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신이 손가락으로 바위를 눌러 쓴 듯한 강력한 필체였습니다. 서예를 모르는 서양인인 제가 보기에도 그 글씨체에서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역동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 왕릉비. 교과서에서나 듣던 그 이름이 실체적인 거인이 되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비석의 하단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비문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석을 고구려의 영토 확장 기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사님, 여기 새겨진 진짜 의미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시조 추모왕은 천재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물의 신의 따님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중국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하늘의 직계자손, 즉 천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서 중국의 황제를 제외하고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당당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만의 하늘을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자존심입니까? 로마 제국조차 주변 민족을 바바리안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복속시키려 했지만 고구려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품으려 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저를 이끌고 비석 뒤편의 고분 내부 모형 전시관 및 벽화 사본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림을 마주했습니다. 어두운 무덤 속 천장에 그려진 붉은 태양. 그리고 그 태양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검은 새 삼조고였습니다. 박사님, 서양의 신화나 중국의 전설에서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거나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이카루스는 태양에 가까이 갔다가 날개가 녹아 추락했지요. 하지만 고구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태양 속에 자신들을 상징하는 새를 그려 넣었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견디는 것을 넘어 아예 태양을 집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기상입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00년 전 인공 조명 하나 없는 캄캄한 무덤 속에서 횃불을 들고 이 그림을 그렸을 화공의 눈빛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가진 영원불멸의 꿈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붉은색 안료는 천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핏빛처럼 선명했고 금방이라도 날개를 펼치고 벽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서양의 프레스코화가 정적이고 성스러운 느낌이라면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춤을 추고 사냥을 하고 우주를 유영하는 역동적인 삶의 찬가였습니다. 보십시오, 박사님. 여기 그려진 사람들의 표정을. 김 선생님이 벽화 속 인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씨름을 하는 남자들, 춤을 추는 여자들,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 부부.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해악이 넘쳐 흘렀습니다. 전쟁을 일삼는 잔인한 정복자들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즐길 줄 알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죽음 이후의 세계조차 축제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낙천적인 사람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그들을 전투 종족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철 갑옷을 입고 적진을 유린하던 그 무시무시한 전사들이 갑옷을 벗으면 시와 음악을 사랑하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며 우주의 섭리를 논하던 고도의 지식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과 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르네상스적 인간상.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는 그런 인재들이 수두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문명이 왜 사라진 겁니까? 로마도 몽골도 흔적을 남겼는데 왜 고구려는 역사 속에서 잊혀진 겁니까? 김 선생님은 벽화 속의 삼조고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박사님. 껍데기는 부서졌을지 몰라도 그 씨앗은 살아남았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이 기가 막힌 문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 오지로 강제 이주시키고 기록을 불태웠지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정신까지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저에게 한국의 서울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달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빌딩 숲,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박사님 눈에는 이게 단순히 현대화된 도시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1500년 전 평양성과 국내성의 부활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전쟁의 참화를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를 다시 세운 힘. 그 빨리빨리 문화 속에 숨겨진 역동성,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무모한 도전 정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롱 속에 금부치를 모아 나라를 살리는 그 불가사의한 공동체 의식.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태양 속에 사는 새를 그렸던 그 대담한 상상력, 강철을 녹이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믿으며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그 오만한 자존심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형태만 바꾸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구려와 코리아. 그 이름의 연결고리가 단순히 어원이 같은 수준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혼의 계승이었습니다. 만주 벌판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지금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을 남의 나라 유적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잃어버릴 뻔했던 가장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묻혀있는 성지였습니다. 유적지를 빠져나올 때 아침 햇살이 비석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석 기둥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학자로서의 경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위대함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이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의 여정도 끝이 보이는군요. 김 선생님이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박사님께 이 모든 것을 보여드린 진짜 이유,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김 선생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만주의 풍경이 이제는 쓸쓸한 동토가 아닌 잠들어 있는 거인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결론은 단순히 보고서를 한 장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얼빈 공항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은 길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은 밤새 우리가 목격한 거대한 역사의 파편들을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추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만주의 옥수수밭과 검은 흙. 올 때는 그저 춥고 황량한 벌판으로만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인의 가슴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 입구에 도착할 무렵 김 선생님이 차를 세우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난 며칠간의 여정이 남긴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왜 평생을 이 춥고 외로운 남의 땅에서 버티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오라고 해도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지갑 깊숙한 곳에서 꺼내 보여준 것은 낡은 태극기 사진이었습니다. 저 비석을, 저 무덤들을, 그리고 이 땅에 서린 우리 조상님들의 혼을 누군가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잊고 떠나버리면 정말로 이 땅은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저는 무덤지기가 아닙니다. 박사님, 저는 씨앗을 지키는 창고지기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다시 대륙으로 눈을 돌릴 때 여기 너희의 뿌리가 있었다고 증명해줄 증인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그 투박한 손, 갈라지고 터진 그 손이 바로 1500년 전 강철을 두르던 개마무사의 손이었고 일제강점기 만주 벌판을 달리던 독립군의 손이었습니다. 그 저항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중국 사람들은 참 실용적입니다. 누가 왕이 되든 나라 이름이 뭐로 바뀌든 내배 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200년 넘게 만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변발을 하고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왕이라도 백성을 버리면 갈아치우고 나라를 빼앗기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찾아오는 지독한 민족입니다.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기질,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바로 그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억압받을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용수철 같은 힘 말입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동북아시아 광물 자원 채굴 가능성 보고서라는 제목을 지우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다시 적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제국의 심장 한민족의 DNA와 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고찰.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의 가치는 지하에 묻힌 석탄이나 철광석 따위로 환산할 수 없다. 이곳에는 수천 년간 대륙과 해양을 호령했던 한 위대한 문명의 기억이 서려 있으며 그 문명의 후예들은 현재 한반도 남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일구어냈다. 만약 그들이 휴전선이라는 섬에 갇히지 않고 다시금 그들의 고향인 이만주 벌판과 대륙으로 시선을 돌리는 날이 온다면 세계 경제와 역사의 축은 다시 한번 동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질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대륙적 기지를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런던의 제 서재에 앉아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한국의 자동차가 유럽의 거리를 누비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좁은 반도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 세계를 무대로 인터넷망을 깔고 비행기를 열고 배를 띄우는 한국인들의 그 역동성은 1500년 전 말갈기와 철갑옷을 입고 만주 벌판을 질주하던 그 에너지가 형태만 바뀐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삶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의 경쟁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 펼쳐진 저 광활한 만주 벌판을.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피는 순한 양의 피가 아니라 대륙을 호령하던 호랑이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비록 국경선이 가로막혀 갈 수는 없지만 당신의 의식만큼은 그 국경을 넘어 대륙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잃어버린 것은 땅이 아니라 나는 천손이다라는 그 당당한 자부심일지도 모릅니다. 토마스는 이제 늙어 더 이상 험한 여행을 할 수 없지만 제 서재 한켠에는 여전히 김 선생님이 선물해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만주의 흑룡강가에서 주웠던 철 성분이 가득한 그 검은 돌.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돌을 쥐면 차가운 돌 속에서 뜨거운 맥박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 그 돌이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심장 소리와 공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역사의 증거이자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부디 그 긍지를 잃지 마십시오. 만주의 바람이 그리고 압록강의 물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하여.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긴 시간 저의 부족한 회고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인 지질학자 토마스 박사의 15년 전 기억, 그리고 그가 만주 벌판에서 마주한 뜨거운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도에서 사라진 옛 영토, 만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동토에서도 콩을 발효시켜 생명을 지켜낸 지혜, 차가운 돌을 녹여 강철 갑옷을 만들어낸 기술력, 그리고 그 어떤 거대 세력 앞에서도 나는 하늘의 자손이라 외치며 굴복하지 않았던 기계.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위대한 DNA의 기원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도에 갇힌 작은 민족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호령하던 거인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와 문화의 힘은 우연히 얻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만주 벌판을 달리던 그 뜨거운 에너지가 형태만 바꾸어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민족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도약의 발판이 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과 자부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만든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는 잊혀져가는 우리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위대한 사초가 됩니다. 더 많은 해외의 감동적인 사연과 우리 민족의 숨겨진 저력을 매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전 세계 건설 및 역사학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튀르키예와 유럽을 잇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저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진도 7.0의 강진과 함께 터널 붕괴 위기가 닥쳤던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외국인 기술진은 매뉴얼에 따라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는 그 순간 오히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흔들리는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프랑스인 수석 엔지니어가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흙먼지와 쏟아지는 바닷물 사이로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우리 유럽팀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고대의 전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무너져 내리는 수천 톤의 안반을 맨몸에 가까운 장비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 방어 작전은 무려 72시간 동안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해외 언론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자살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3일 뒤 그들이 기적적으로 터널을 사수하고 걸어 나왔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인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 노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착각했습니다. 일본이 심어놓은 슬픔의 민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날 목격한 것은 2000년 전 대륙을 호령하며 중국 황제의 10만 대군을 단숨에 괴멸시켰던 그 흉포카리만큼 용맹한 전사들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싸움꾼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21세기의 최첨단 공사 현장에서 2000년 전의 전사를 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때로는 성격이 급해 보이기도 했던 한국인 동료들.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자주적이었던 어떤 제국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공사 현장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오해하고 있었던 한국인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들이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을 추적하는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숨겨진 저력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저희 채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전 세계를 전율케 했던 그날의 현장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외곽의 임시 상황실로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는 다급한 비명 소리와 함께 한국인 현장 소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동양 역사학의 모든 이론이 그날 밤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새벽 튀르키예 북부의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흑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돌풍이 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들을 때리며 기괴한 쇳소리를 만들어내던 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앙리 뒤부아, 프랑스 토목공학계에서 40년을 보낸 늙은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평생을 유럽의 합리주의와 안전제일주의라는 철칙 아래 수많은 다리와 터널을 설계해 왔습니다. 은퇴를 코앞에 두고 맡게 되니 이스탄불, 아나톨리아 대심도 터널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역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판에서 제가 평생 믿어왔던 공학적 상식과 역사적 지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한국 기업인 K건설의 기술진들을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그들에 대해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동양 역사에 심취해 있었는데 특히 20세기 초 일본의 미니학자 야나기 무네오 씨가 쓴 저서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 속에서 한국인은 비애의 민족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며 흰옷을 즐겨 입고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정적이고 유약한 사람들. 바람이 불면 꺾이지 않기 위해 몸을 눕히는 버드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지형과 까다로운 난공사를 그토록 한이 많고 슬픈 민족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한국인들의 실체는 제 책 속 지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김전무라는 남자는 버드나무는커녕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미팅 때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럽 엔지니어들이 커피를 마시며 날씨와 가족 안부를 묻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질 때 김전무와 한국 기술진들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마자 도면을 테이블 위에 쫙 펼치며 곧바로 본론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고구려 사람들을 묘사하며 성질이 급하고 흉악하며 걸음걸이는 마치 달리는 것 같다라고 기록했다는데 현대의 한국인들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늘 뛰었습니다. 식당으로 갈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휴식 시간에도 그들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전속력으로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팀이 와인을 곁들인 점심을 2시간 동안 우아하게 즐길 때 한국 팀은 10분 만에 식사를 마시고 입가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으며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여유가 없어서야 쯧쯧. 삶을 즐길 줄 모르는군. 저건 그냥 조급증이야. 라고 말이죠.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은 2000년 전 대륙을 호령하던 기마민족의 기동력과 전투 본능이 현대적으로 발현된 것임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공정률 85%를 넘기며 모두가 긴장을 풀고 있던 11월의 그 비바람 치는 밤에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질 계측기에 미세한 이상 신호가 잡히긴 했지만 우리 자문단은 그것을 단순한 집안 침하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오만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경 지하 60m 상황실에 앉아있던 제 커피잔 속의 검은 수면이 기이한 파문을 그리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곧 귀를 찢는 듯한 굉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진동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진도 7.2의 강진이었습니다. 절대 안전을 자부했던 독일제 최신형 유압 지지대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비명 같은 금소금을 토해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모두 터져나가고 붉은색 비상등만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튀르키예어, 영어, 프랑스어가 뒤섞인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구역 침수 발생, 3구역 붕괴,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 전원 대피하라. 당장. 그것은 매뉴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 살아서 나가고 무너진 현장은 나중에 수습하는 것이 서구의, 아니 전 세계의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제 옆에 있던 프랑스와 독일, 튀르키예의 기술자들은 사색이 되어 출구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헬멧을 고쳐 쓰고 비상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안전지대인 지상 연결 통로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는 인원을 체크하기 위해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역주행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랜턴. 불빛이 출구가 아닌 무너져 내리는 붕괴 지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김전무가 이끄는 한국팀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미친 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돌아와. 당장 돌아오라고. 저는 빗소리에 묻힐 것을 알면서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수천 톤의 안반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덮쳐오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다니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그들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선두에 선 김전무는 굵은 쇠파이프를 손에 쥔 채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젊은 기술자들은 공포는커녕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2000년 전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대군을 맞아 성벽이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무너진 성벽 틈으로 몸을 던져 적을 막아냈던 고구려 개마무사들의 환생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때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며칠 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김전무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그저 한국인 특유의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들었었습니다. 앙리 소장님, 우리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 터널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한국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지금 터널을 지키기 위해, 아니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 한번 해보자라며 맞서 싸우는 저 오만하고 방자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 그것은 제가 책에서 읽었던 슬픈 식민지의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싸움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고 흉악할 정도로 강인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 무너지는 터널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인류공학 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기적 혹은 비극이 일어날 것임을 말입니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하는 대신 붕괴 직전의 터널 입구, 임시 통제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몇 개의 CCTV 모니터가 희미하게 깜빡이며 지하 3구역의 지옥도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의 먼지를 닦아내며 그 미친 한국인들이 수장되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이라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죄책감 어린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제 예상을 보란듯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공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화면 속 김전무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마치 고대 전장의 장군처럼 굴착기 위에 올라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함 소리에 반응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기는커녕 오히려 재난 앞에서 아드레날린이 폭발한 듯 보였습니다. 터널 천장에서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기도를 하거나 울부짖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철근과 목재를 주워다가 물이 새는 구멍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토목공학 교과서 어디에도 사람의 손으로 댐퍼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진흙탕 속을 뛰었습니다. 중국의 옛 기록에서 고구려인들은 걷는 것이 마치 달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던 그 묘사가 21세기 터키 땅 지하 40m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빨리 여기 더 가져와. 막아. 안 막으면 다 죽어. 그들의 외침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적군을 향해 내지르는 기합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지금 지진과 싸우고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 자연재해는 피해야 할 불가항력이 아니라 반드시 제압하고 꺾어야 할 적군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연마저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척박한 만주 벌판과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자연과 투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안반을 지지하던 유압잭 하나가 굉음과 함께 튕겨나갔습니다. 그 여파로 거대한 바위가 기술자들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제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곁에 있던 굴착기 기사 한 명이 본능적으로 레버를 당겨 굴착기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굴착기의 붐대가 바위를 받아냈습니다. 기계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지만 기사는 물러서지 않고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 바위를 밀어 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들이 도망가는 대신 그 굴착기 아래로 뛰어들어 동바리 지지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기계 하나의 의지에 수톤의 바위를 들고 있는 그 위태로운 공간 밑으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들어갔습니다.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윤명철 교수님의 강연 기록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전사 공동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전쟁터에서 동료가 쓰러지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이라도 수습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자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저 터널 안에 한국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나만 살겠다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 물이 가장 세게 터져나오는 곳을 향해 서로 먼저 가겠다고 몸싸움을 벌이는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정신이라는 숭고한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기도 했고 분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만든 터널을 무너뜨려 어림없지 라는 오기와 도끼가 화면 밖으로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이건 계산상 불가능해라고 포기하고 돌아설 때 한국인들은 일단 해보고 나서 따져 라며 달려드는 그 무모함. 그런데 그 무모함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인들을 슬픔의 민족, 한의 정서 운운하며 얌전한 사람들로만 봤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예의 바른 미소와 친절 속에 감춰져 있지만 위기의 순간,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이 오면 그들은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내고 맹수처럼 돌변했습니다. 그 급한 성질은 조급함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찰나의 순간에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야성이었습니다. 그 싸움 좋아하는 기질은 폭력성이 아니라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투지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고 숨기고 싶어 했던 한국인의 진짜 모습, 바로 고구려의 기상이 21세기 최첨단 토목 현장에서 부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김 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거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지진마저 잠재울 듯 당당했습니다. 여기는 지하 3구역. 앙리 소장님, 듣고 계십니까? 1차 방어선 구축 완료했습니다. 침수 잡았습니다. 터키 쪽 구조대 아직 멀었습니까? 우리 애들 배고프답니다. 내려올 때 컵라면이나 좀 끓여오라고 하십시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라면이라니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이 위기조차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모니터를 보던 제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지진 계측기의 그래프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여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굳지 않은 임시 방어벽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급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김,
당장 나와요. 더 큰 게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대답 대신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은 곳으로, 터널의 심장부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왜 신은 저들에게 공포라는 감정을 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들이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우려했던 2차 대지진이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쿠르르르 하는 소리는 1차 지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지하에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 땅을 움켜쥐고 흔드는 것처럼 견고하던 임시 통제실 건물이 통째로 튀어올랐습니다. 책장이 넘어지고 벽에 걸린 상황판들이 흉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하 40m 아래 그들이 뛰어들어간 그곳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지옥도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몇 분 같은 몇십 초가 지나고 진동이 잦아들었을 때 세상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모니터는 꺼졌고 무전기에서는 치직거리는 백색 소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스터 김. 응답해요. 제발. 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전기를 잡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무모한 한국인들은 이제 차가운 흙더미 아래 영원히 잠들었을 것이라고, 내일 아침 뉴스에는 비극적인 참사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헬멧을 고쳐 쓰던 튀르키예 현장 소장 알리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도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앙리 선생님, 그들이 왜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왜 하필 세그먼트 조립구역이었는지 아시냐고요? 알리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알리는 도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김 전무팀이 마지막으로 뛰어들어간 지점 바로 위였습니다. 여기. 이 구간 바로 위, 지하 15m 지점에 이스탄불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대구경 상수도관과 천연가스 배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만약 터널 안쪽 조립구역이 무너져서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 이 배관들이 터집니다. 그러면 단순히 공사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스탄불 시내 한복판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가스 폭발이 일어납니다.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대참사가 벌어진다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 전무와 한국 기술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공산압기 때문에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사가 잘못되면 이방인의 땅, 자신들을 믿고 맡겨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무한 책임을 짊어지러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터널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둘 순 없다. 그것은 현대의 계약관계나 비즈니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대 전사들의 숭고한 명예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읽었던 한국 역사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전쟁터에서 물러나는 것을 죽음보다 더 큰 수치로 여겼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수해 속에 던져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업이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성스러운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2차 붕괴 위험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산소 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밀폐된 공간, 30명의 인원.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 남짓. 골든타임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무너진 갱도 입구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저 미련하고도 위대한 전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은 죽기엔 너무나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꽉 막힌 돌무더기 너머, 지하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약한 두드림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고 거대한 타격음이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심장이 뛰는 듯한 혹은 거대한 북을 두드리는 듯한 리듬이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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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현장의 소음 측정기가 반응할 정도로 강력한 진동이 안반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구조대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안에 중장비가 살아있는 건가요? 기계 소리가 아닌데. 마치 드럼 소리 같습니다. 아니요, 저것은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것은 한국인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쇠파이프로, 망치로, 혹은 맨주먹으로 철벽을 두드리는 소리. 그런데 그 박자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3박자. 한국인들이 흥이 나거나 힘을 쓸 때 본능적으로 탄다는 그 3박자의 리듬. 덩, 덩, 쿵덕쿵.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명. SOS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길을 비켜라. 라고 호령하는 전장의 북소리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리듬을 타며 자신들의 생존을 알리는 민족. 슬픔조차 신명으로 풀어낸다는 그들의 기질이 이 절망적인 지하 감옥을 거대한 공연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땅속에서 춤을 추듯 싸우고 있었습니다. 뚫어. 당장 뚫어. 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제 고함에 튀르키예 구조대와 프랑스 기술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규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서 30명의 영웅들이 북을 치며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형 굴착기 3대가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무너진 입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끝까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때 지하에서 들려오던 쿵쿵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현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마 힘이 다한 걸까? 산소가 떨어진 걸까? 모두의 얼굴에 사색이 돌던 찰나 막혀있던 돌무더기 틈새로 취이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아주 작지만 또렷하게 틈새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거참. 밖에서 좀 살살 파라고 하세요. 우리 다 뚫어놨는데 돌 무너지면 도로아미타불이니까. 김전무였습니다. 그 걸걸하고 뻔뻔한 목소리.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저는 그만 진흙탕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자신들이 나갈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유압 절단기 가져와. 철근부터 잘라. 구조대원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김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온 그 작은 틈새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과 기계가 하나 되어 흙더미와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튀르키예 구조대원들은 손톱이 깨지고 장갑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돌을 퍼날랐고 우리 프랑스 기술진들 또한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 구조장비의 케이블을 잡아당기며 힘을 보탰습니다.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바위 하나가 굉음과 함께 옆으로 굴러떨어지자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어두운 구멍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습기, 그리고 땀 냄새와 쇠 냄새가 섞인 비릿하고도 뜨거운 공기가 제 코 속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남은 생명들이 내뿜는 야생의 채취였습니다. 구조대장이 먼저 랜턴을 비추며 안으로 진입하려던 찰나 안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제지했습니다. 잠깐, 들어오지 마쇼. 우리 나갑니다.
걸어서 나갈 거니까 길이나 좀 비켜주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조난자들이라면 탈진해서 들것에 실려 나오거나 부축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역시나 김전무였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안전모는 어디선가 부딪혀 반쯤 깨져 있었고 작업복은 찢어져 피와 기름 범벅이었습니다.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랜턴 불빛을 정통으로 받으며 번뜩이는 그의 두 눈동자만큼은 맹수의 그것처럼 시퍼렇게 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더니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 하얀 이가 빛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앙리 양반, 컵라면 물은 올려놨소?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죽는 줄 알았네. 그의 뒤를 이어 3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줄지어 걸어 나왔습니다. 그 광경은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기이하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패잔병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개선장군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누구 하나 고개를 숙이거나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힘없이 늘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킬킬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방금까지 생매장당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 장비인 레이저 측량기, 설계 도면 뭉치, 심지어는 현장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까지 소중하게 품에 안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데이터와 장비를 먼저 챙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사 현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영토였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김 전무에게 다가가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프랑스인 특유의 비주볼 키스를 퍼부으며 살아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러자 김 전무는 쑥스러운 듯 저를 밀어내며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아따,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남사스럽게. 우리가 뭐 죽으러 들어갔나? 일하러 들어갔지. 그 순간 튀르키예 구조대원이 안쪽 상황을 확인하러 구멍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알라시여. 도대체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구조대원의 외침에 저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구멍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붕괴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천장은 주변에 흩어져 있던 철근과 파이프를 엮어 만든 기하학적인 구조물로 촘촘하게 받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그 구조물은 공학적으로 계산해도 완벽에 가까운 하중 분산 설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정밀 계측기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직감과 경험만으로 쏟아지는 수천 톤의 안반을 버텨낼 아치형 돔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지어 터져나오려던 상수도관 주변은 찢어진 작업복과 흙포대를 겹겹이 쌓아 둑을 만들어 놓았고 가스배관 이음새는 누군가가 입고 있던 속옷까지 찢어서 빈틈없이 막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갇혀서 구조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창조를 멈추지 않는 그들의 손기술과 집요함에 저는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생존 본능, 아니 5,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의 DNA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터널 밖으로 나온 한국인 기술자들을 향해 튀르키예 현장 소장 알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닥에 엎드려 그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탄불을 구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튀르키예 인부들과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도 그들의 뜨거운 함성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순간 김 전무가 알리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한 행동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알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소장 양반, 울 시간 없어. 저기 3구역 지지대 약해진 거 봤지? 비 그치면 바로 보강공사 들어가야 해. 레미콘 차 10대만 빨리 수배해줘. 기왕 이렇게 된 거 튼튼하게 다시 지어야 할 거 아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다 살아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다시 공사 이야기라니요. 지독한 워커홀릭? 아니, 그런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들에게 일은 숭고한 놀이이자 삶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예전에 보았던 고구려 고분벽화 무용총의 그림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무덤 속에 슬픈 표정의 사람들이 아니라 춤을 추고 노래하며 말을 타는 역동적인 사람들을 그려 넣었던 민족. 죽음조차 축제로 승화시켰던 그 낙천적이고 강인한 기질이 김 전무의 그 무심한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재난을 당하면 트라우마를 걱정하고 심리치료를 받지만 한국인들은 재난을 겪고 나면 액땜했다며 소주 한 잔 털어넣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 회복 탄력성,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그 탄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현장 임시 천막으로 이동한 그들은 젖은 옷을 대충 짜내고는 정말로 컵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도 없이 덜 익은 면발을 후루룩거리며 먹는 그들의 모습이 왜 그리도 성스럽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캬, 이제야 살겠네 라고 외치는 그들의 붉게 상기된 얼굴에서 저는 2000년 전 만주 벌판을 누비던 고구려 전사들이 사냥을 마치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고기를 뜯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박제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전설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의 나라였고 다이내믹한 전사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펜을 들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충격적인 목격담을 내가 발견한 코리안 미라클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왜곡하고 서구가 오해했던 한국인의 진짜 모습. 그들은 슬픈 피해자가 아니라 그 어떤 절망도 씹어삼키고 웃음으로 소화해내는 유쾌한 괴물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터널 공사가 끝나는 날 단순히 튀르키예와 유럽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아니 한국의 불굴의 정신이 연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올 것임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마침내 튀르키예와 유럽 대륙을 잇는 유라시아 터널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맑게 갠 이스탄불의 하늘 아래 터키 대통령과 각국 외교 사절단이 모인 화려한 단상 위에서 K건설의 깃발이 바닷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VIP석 구석에 앉아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김 전무와 한국 기술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양복 위로 6개월 전 그날 밤에 처절했던 진흙과 땀방울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터널을 뚫은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분노와 맞서 싸워 이긴 승리자였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안전을 지켜낸 숭고한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개통식 연설에서 김 전무는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길을 뚫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짧고 담백한 소감에 통역을 듣던 튀르키예 장관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건 외교적 수사가 아닌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이동하는 인파 속에서 저는 김전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그에게 작별 인사와 함께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터널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품에서 제가 아끼던 낡은 만년필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김 전무님, 이건 제 엔지니어 인생 40년이 담긴 펜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기적에 대한 제 작은 경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그 사지로 다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까?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한국인만의 비밀이라도 있는 겁니까? 김 전무는 제 만년필을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씩 웃으며 보스포루스 해협의 푸른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대답은 제 가슴에 영원히 각인될 명언이 되었습니다. 앙리 소장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 좋아 반도국까지 사실은 섬나라나 다름없게 살았습니다. 위로는 막혀있고 삼면은 바다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갇혀있다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을 뚫고 나가려는 본능, 그게 우리 힘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중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말 타고 달릴 준비를 했다고 합디다. 우리는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 같아요. 계속 달리고 부딪히고 싸워야 살아있음을 느끼죠. 터널이 무너지면 다시 뚫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쫄아서 도망가면 그건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명철 교수님의 연구 자료에서 보았던 고구려의 역동성과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만주 벌판을 질주하던 기마민족의 유전자가 현대의 산업 현장에서 속도전으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다혈질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위기나 굴복을 강요하는 운명에 맞서 싸우려는 저항 정신의 표출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이 명상과 요가로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한국인들은 노동과 투쟁, 그리고 성취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정적인 평화보다는 동적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김 전무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현대판 계마무사입니다. 제가 평생 본 가장 용감하고 아름다운 전사들입니다. 김 전무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에이, 전사는 무슨. 우리는 그냥 K 월급쟁이들이죠. 소장님도 프랑스 가시면 와인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 챙기십시오. 나중에 한국 오시면 제가 제대로 된 소주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까지 유쾌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 보였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앉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K-팝, K-드라마에 열광하지만 정작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바로 저 사람들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어이 희망을 캐내고야마는 저 지독한 생명력. 폐허가 된 땅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를 건설한 저력은 바로 저들의 피 속에 흐르는 고구려의 야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하여 프랑스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회고록을 집필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때면 저는 습관처럼 TV 볼륨을 높입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때로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한낮의 태양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리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에 혹은 여러분의 곁에 한국인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그들을 믿으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도망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줄 사람은 바로 그들일 테니까요. 저 앙리 뒤부아가 목격한 그날의 기적은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는 수많은 일상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야성적 숭고함을 다시 발견한 생애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삶에 지쳐 주저앉고 싶은 분들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어쩌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한국인들처럼 심장을 뛰게 하십시오. 그리고 달리십시오. 여러분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머나먼 튀르키의 땅, 지하 40m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한국 기술진들의 위대한 용기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단순히 먼 타국에서 벌어진 어느 공사 현장의 무용담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길을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위대한 유전자,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동안 왜 우리는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왜 우리는 늘 치열하게 살아야 할까? 하며 스스로를 다그친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보셨듯 그 치열함과 조급함은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기상이자 위기의 순간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국가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려온 땀방울, 그 치열했던 삶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현대판 개마무사로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벅찬 감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전 세계에 숨겨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발굴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살면서 역시 한국인은 위기 때 강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해외에서 땀 흘리고 계신 우리 근로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더 놀랍고 감동적인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의 이야기를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자부심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